자, 이번 시간에는 종교와 비잔틴 제국에 대해 배울 거야. 중세 시대의 종교, 즉 기독교가 되겠지. 크리스트교.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크리스트교 쪽은 배우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근데 웃긴 게 수능에서는 쉬워요. 특히 중세 크리스트교는. 내가 저번 시간에 잠깐 이렇게 좀 빼먹었었는데 사실 저번에 우리가 어디를 했냐면 요 부분을 했죠. 유럽의 팽창부터 대격변까지. 자, 여기서는 사실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게 많이 나왔어.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게. 2012년도 수능에서는 흑사병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흑사병과 흑사병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2013년 수능에서는 대헌장,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선생님은 대헌장을 저기에다 집어넣어요. 그 혁명 쪽에 집어넣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대헌장을 배우지 않았지만 2013년에 대헌장이 나왔고 14년도 수능에는 십자군이 나왔어. 그리고 16년 수능에는 백년전쟁이 나왔어. 사실 뭐가 나올지 몰라. 그런데 종교와 비잔티움 쪽을 보자면 둘 중에 딱 하나를 냅니다. 비잔티움을 내든가 카노사의 굴욕을 내든가 둘 중에 하나를 내요. 아비뇽 유수나 이런 것들은 단일로서 내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 지문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배우는 게 조금 힘들더라도, 그리고 모르는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빠가가 아니라고 믿어 나는 니들이. 알았지? 자, 그러면 종교로 들어갑시다. 자, 종교의 시작은 우리가 여기 프랑크 왕국이 476년, 즉 중세의 시작이 476년을 시작으로 본 것과 달리 종교는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크리스트교 공인, 즉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으로 크리스트교를 공인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 자, 근데 크리스트교를 공인해 놓고 보니까 이놈이고 저놈이고 다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예수님이 태어난 건, 얘들아, 우리가 뭐 서기 몇 년, 뭐 기원전 몇 년, 기원후 몇 년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수님 탄생을 기본으로 두고 거기에 대해서 연도를 새기는 거잖아. 근데 크리스트교 공인된 밀라노 칙령이 4세기에 일어났어. 그럼 적어도 300 몇십 년이 흘렸단 얘긴데, 예수님 죽고 나서. 그동안 기독교는 합법인 종교였니? 불법인 종교였니? 그렇지, 불법인 종교지. 불법인 종교가 대놓고 포교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지, 대놓고 포교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하세계로 잠적해서 포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정통적인 가르침이 제대로 전달이 됐을까 안 됐을까? 그렇지,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공인이 되고 나니까 이놈이고 저놈이고 다 튀어나와서 자기가 잘났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걸 본 콘스탄티누스가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이렇게 되면 기독교를 공인한 보람이 하나도 없는데 완벽하게 제대로 된 하나의 어떠한 교리를 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었던 게 뭐냐면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자, 내가 기독교 할 때 얘기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공의회를 몇 개 더 배우는데, 지금도 뭐 위에서도 클레르몬 공의회라든지 이런 걸 배웠었지. 기독교는 뭐가 안 되면 일단 공의회를 열어. 그렇다고 보면 돼. 아니 뭘 싸워야 될 일이 있고 뭘 해야 될 일이 있고 뭘 토론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공의회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는데,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아타나시우스파와 아리우스파 이 두 개가 각축을 벌입니다. 치고받고 싸웠다는 얘기야. 근데 아타나시우스파는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는 학파였고, 아리우스파는 인정을 하지 않았어. 근데 이미 기독교가 공인된 와중에서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고 안 했냐고의 무슨 뜻이냐면, 예수는 얘들아 신이니 인간이야? 신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 그렇지, 불멸해야 돼. 근데 예수님 죽었잖아. 뭐 3일 후에 부활했다 어쩐다 저쩐다 하더라도 예수님 죽었잖아.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죽긴 죽었지만 살아있을 동안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앉은 자를 일으키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 그런 걸 보면 신의 힘이 분명히 그에게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 그렇잖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는 신이다, 아니다, 일개 선지자일 뿐이다, 뭐 예언자 정도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치고받고 싸웠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이미 근데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로마의 공인된 종교가 기독교인 와중에, 그리고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밀어주려는 와중에 예수가 신인 편이 좋을까 신이 아닌 편이 좋을까? 신인 편이 훨씬 좋아. 그래서 누가 이겼냐면 아타나시우스파가 승리를 해. 빨간색으로 하자.
아타나시우스파가 승리하게 돼. 이 아타나시우스파가 승리를 하면서 아리우스파는 로마 제국 내에서는 2단 종교 취급을 받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나가. 로마 제국의 영토 바깥쪽으로. 근데 로마 제국 영토 바깥쪽에 누가 살고 있었지? 그렇지. 게르만 애들이 살고 있었잖아. 그래서 게르만 애들은 아리우스파를 믿는데 그 아리우스파에서 나중에 다시 아타나시우스, 즉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한 사람이 바로 여기 보이는 클로비스예요. 내가 클로비스 업적 중에 가톨릭 개종이라고 했지, 개종이란 건 다른 종교에서 가톨릭으로 바꿨다는 얘기인데 정확히 다시 말해서 아리우스파에서 아타나시우스파로 다시 바꾼 사람이 클로비스야. 왜? 로마 제국 바깥에 있던 클로비스는 당연히 아리우스파를 믿었지만 프랑크 왕국이 이동하면서 옛 로마 제국 영토의 나라를 세웠잖아. 그렇게 되니 자기는 아리우스파를 믿고 있는데 자기 밑에 백성들은 뭘 믿고 있어? 아타나시우스파를 믿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아타나시우스파를 믿어서 새로운 지배자에 대한 백성들의 반감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한 거지. 오케이? 자, 그러다가 8세기에 와서 그렇게 잘 가다가 8세기에 와서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가 분리되는 계기가 되는 성상숭배 금지령이 발동됩니다. 자, 성상숭배 금지령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만 뭐를 쓸게요. 자, 보자 얘들아. 콘스탄티누스가 처음에 황제가 되었을 때는 여기 이렇게 황제가 한 명이었지. 황제 한 명 밑에 대주교 5명의 대주교가 있고 그 밑으로 주교들이 있었어. 5명의 대주교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크리스트교의 5대 교구라는 게 있어 얘들아.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했거든. 크리스트교의 5대 교구는 로마, 안티오크, 예루살렘, 콘스탄티누스, 노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이렇게가 크리스트교의 5대 교구야. 이 중에 이 4개는 동로마 땅에 있는 거고 여기 있는 로마만 서로마 땅에 있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있을 때, 즉 서로마와 동로마가 아직 분열되지 않았을 때는 한 명의 황제 밑에 5명의 대주교, 그리고 주교들이 쭉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됐지 얘들아? 그렇지. 동서로마가 테오도시우스 황제 이후에 분열이 됐죠. 그래서 황제가 2명이 생깁니다. 자, 여기는 서로마 황제, 여기는 동로마 황제. 자, 근데 서로마는 어떻게 됐지? 서로마는 멸망하게 돼. 황제가 없어지게 돼. 그래서 여기 있는 로마의 대주교가 황제가 없어지고 나니까 자기가 신앙의 대빵을 하겠다고 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주교가 이제는 뭐가 되는 거죠? 그렇지. 로마 교황이 되는 거야. 로마 교황이 교회의 황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황제 입장에서는 어떨까? 이 황제 입장에서 로마 교황은 여기에 있던 대주교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니 계속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로마 교황도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무슨 일이 터졌냐면 바로 726년에 성상 파괴 금지령이 내려집니다. 성상 파괴 금지령이 내려지는데, 자, 성상 파괴령 또는 성상 숭배 금지령이 나온단 말이야. 성상 숭배 금지령.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보자 얘들아. 기다려봐. 자, 이 성상숭배 금지령이라는 게 뭐냐면, 자, 기존까지 지금 동유럽 지역은 동로마 제국이 계속해서 다스리고 있었지. 동로마 지역이 계속해서 다스리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바뀌지 않아서 계속해서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서유럽 지역은 새롭게 누가 들어왔지? 그렇지. 게르만족이 이동을 해서 들어와 버렸잖아. 게르만족이 이동을 해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게르만족 애들한테 포교를 해야 돼. 근데 게르만족 애들이 어떤 놈들이냐면 존내 무식한 새끼들이야. 존내 무식한 새끼들. 야, 니들 유치원 애들한테 미적분을 가르칠 수 있어? 적어도 유치원 애들한테 수학을 가르치려면 뭘 해야 돼? 그림과 그림책, 뭐 사과 하나, 사과 둘 이런 식으로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야 되잖아. 그거와 마찬가지야. 얘네들한테 전도를 하려고 보니까 성경책만 가지고는 전도가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다, 이거는 예수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야,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걸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서 소위 말하는 그림책이 필요해. 그게 말해서 뭐냐면 성스러운 성상이야. 근데 그 성상을 쓰지 말래, 동로마에서. 그러니 서로마 교화 입장에서는 어떡하겠어? 뭐라는 거야. 우리는 지금 전도해야 돼서 이거 필요한데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서로마 교황이 아까 여기서 봤듯이, 자 잠깐만, 아까 여기서 봤듯이 로마 교황은 원래 대주교에 지나지 않는 인물이었잖아. 그치? 이 대주교에 지나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황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당연히 없지.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아, 또 강의 찍다가 이 중학생 새끼들 때문에 또 뭐가 날라가갖고 어디까지 얘기했지? 어쨌든 자, 그래서 서로마 교황은 동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돼. 왜? 정치적인 힘은 있어도 종교적인 힘은 있어도 정치적인 힘이 없잖아. 그래서 얘들아 잘 봐.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이 카롤린거 왕조, 다시 말해서 카롤로스 마르텔부터 피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마 교회의 교황과 손을 잡았다고 그랬지. 왜? 이들은 왕이 되고 싶었는데 그 왕에 대한 명분을 줄 교황이 필요했어. 그럼 교황은 왜 이들과 손을 잡았을까? 동로마 제국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정치, 로마 교회의 종교와 프랑크 왕국의 왕들 또는 궁제 또는 왕들이 합쳐지는 정치와 종교의 결합이 일어나게 돼. 그래서 바로 이 네 번째 업적이었던 800년에 카롤로스 대제를 서로마 황제로 만들어.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기 동로마 황제가 있었지. 동로마 황제가 여기에 원래 지금 서로마 황제는 없었잖아, 죽어서. 근데 프랑크 왕국의 카롤로스 대제가 서로마의 황제가 된 거야. 그럼 로마 교황 위에 분명히 사람이 생겼지. 그러니 로마 교황은 황제, 동로마의 황제인, 여기 동로마라고 써줘야겠네. 동로마의 황제인 당신이 내린 성상 파괴령을 듣지 않고 우리는 카롤로스 대제, 즉 서로마의 황제가 이야기하는 것만 듣겠다 하면서 완벽히 분리 독립을 선언을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동로마와 서로마가 완벽히 갈라지는 계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어. 자, 그래서 그렇게 완벽히 분화된 거는 11세기. 11세기에 완벽히 분화된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결합하는 프랑크 왕국과 로마 교황의 결합이 있은 이후에 그게 100년이 지속되니까 교회는 썩을까 안 썩을까? 얘들아, 정치와 종교가 결합을 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돼. 니네 생각해봐. 법정 같은 스님이 나는 뭐 홍준표를 지지한다, 나는 문재인을 지지한다. 깨지 않니? 종교인은 왠지 속세에 소탈하고 막 이렇게 해탈한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막 돈 밝히고 막 누가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고 이러면 뭔가 깨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정치와 종교가 서로 합해지다 보니까 썩어 들어가는 걸 내가 무슨 멋있는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랬지? 세속화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주교들이 돈만 밝히게 되는 거야. 돈 밝히고 헌금 열심히 걷고 또 막 금팔찌, 금목걸이, 금반지 해가면서 막 사치를 부리고. 그래서 교회 내부에서 이거에 대한 자정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수도원 운동이야. 특히 어떤 수도원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냐면 바로 클리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된다. 자, 클리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 클리니 수도원 출신으로 이 민중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은 사람이 교황이 돼.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레고리우스 7세야. 여기다 적자. 그레고리우스 7세. 자, 그레고리우스 7세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 교회가 썩고 있는 건 바로 서임권이 왕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돌아가 볼까? 이걸 다시 보자고. 여기를 얘들아, 원래 잘 봐봐. 카롤로스 대제 이전에 여기에 원래는 누구 하나만 있었지? 로마의 황제만 있었잖아. 테오도시우스 때문에 분열되기 전에 로마의 황제는 로마 교황부터 시작해서 안티오크 대주교,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대주교, 콘스탄티노플 대주교, 알렉산드리아 대주교를 다 임명하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주교들까지도 다 임명하는 사람이었지. 근데 로마가 둘로 분열됐어. 그래서 여기 서로마 제국의 황제와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생겨. 자, 동로마 황제는 이 대주교들과 이 주교들을 전부 어쩔 수 있는 사람이야?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고, 반대로 카롤로스 대제도 로마 교황과 주교들을, 로마 교황은 아니더라도 그 밑에 있는 주교들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런 성직자, 대주교와 주교를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우리는 서임권이라고 이야기를 해. 자, 근데 카롤로스 대제가 죽고 나서 프랑크 왕국이 분열됐지. 세계로 분열되었다 하더라도 이 주교들을 임명하는 서임권은 각지의 정치적 지도자가 가지고 있었어.
동로마는 상관이 없지. 동로마는 지금 황제나 교황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고 원래 황제가 다 임명하던 거였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서유럽에 대한 얘기야. 서유럽의 주교들의 임명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정치적 지도자였던 각지의 왕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레고리우스 7세는 이거를 되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왜? 자, 성직자가 되고 주교가 되고 신부가 되면 뭐가 좋아? 설교를 잘해서 헌금을 야무지게 뽑아먹을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벌리는 자리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주교가 되고 싶어서 왕들에게 사과박스에다 5만원짜리 꽉꽉 채워가지고 갖다주면서 뇌물을 바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른 다음 주교나 수도원장 자리에 오른 다음에 거기서 또 야무지게 헌금을 걷어서 냈던 돈을 본전치기 하고 또 더 뽑아먹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서임권을 뺏어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7세는 서임권 문제에 대하여 누구와 싸우냐면, 자, 우선 여기 그레고리우스 7세 쓰고 서임권 문제에 인해서 누구와 싸우게 되냐면 바로 하인리 4세와 싸우게 돼. 자, 그레고리우스 7세와 하인리 4세가 싸우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레고리우스 7세가 서임권 내놔 하니까 하인리 4세가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그렇지. 가만히 지가 들고만 있으면 사과박스에다 돈 빠빠빠빠 실어가지고 오는데 누가 주고 싶어 하겠어? 싫다 그랬더니 그레고리우스 7세가 어떻게 했어? 그렇지. 하인리 4세를 파문해버렸지. 얘들아, 옛날엔 이교도면 다 죽였잖아. 십자군 전쟁 때 가서 이교도 다 죽였지. 근데 하인리 4세가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래. 자기가 모시는 왕이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교도가 된 거야. 그러면 반란 일으켜도 돼, 안 돼? 되지. 세금을 바칠 이유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하인리 4세가 어쩔 수 없이 눈밭에서 겁나 빌러가. 그게 바로 뭐냐면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바로 카노사의 굴욕이야. 카노사의 굴욕을 통해서 신성 로마 제국의 서임권은 하인리 4세에게 넘어왔어. 근데 유럽에는 신성 로마 제국만 있는 게 아니지.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기타 다른 나라의 서임권까지 보름스 협약을 통해서 완벽히 서임권은 교황에게로 오게 된다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돼. 됐지? 자, 그런 상태로 십자군 전쟁이 끝나기 거의 무렵인 13세기까지 교황권은 최전성기를 누리는데, 인노켄티우스라는 교황은 교황과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황제는 달이고 교황은 태양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교황이 황제보다 훨씬 높다고 주장을 한단 말이야. 너희 교과서에 보면 있어. 자, 그런데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지. 자, 교황의 권위가 추락했고 또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얘들아, 14세기에 바로 100년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야, 프랑스에서. 근데 프랑스에서 얘들아, 전쟁을 100년 동안 하면 돈이 남아날까 안 남아날까? 그렇지. 돈이 남아날 수가 없어. 그러니 세금을 걷어야겠는데 전쟁 중인데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 폭동이 일어나거나 반란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누구를 찾았냐면, 교회에다 세금을 매기자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프랑스 왕은 교회에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과세권을 발동을 시켰어. 자, 그런데 교회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세금을 안 내다 세금을 내려니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못 내겠다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프랑스 왕은 교황을 잡아다가 아비뇽이라는 도시에다가 교황을 가둬버렸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그게 바로 무슨 사건이야? 그렇지. 여기 나와 있는 아비뇽 유수라는 사건이야. 자, 그래서 아비뇽 유수 때문에 교황이 끌려오게 되니까 아비뇽으로, 그래서 로마에서 또 새로운 교황이 등장하게 되고, 아비뇽에 있는 교황은 자기가 계속 교황이라고 주장을 해. 근데 로마에서 새롭게 등장한 교황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다른 교황이 뽑혔어. 그래서 교황이 거의 2~3명, 4명이 되는 시대가 된 거야. 그런 상태에서 다 자기가 각자 진짜 교황이라고 주장하니까 바로 교회 대분열의 시기가 일어난단 말이야. 자, 14세기에 여러분, 13세기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던 교황이 14세기의 왕에 의해서 한번 털렸어. 그러니 왕도 교황을 한번 털었는데 일반 백성들은 교황을 털고 싶을까, 털고 싶지 않을까? 그렇지, 털고 싶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이때 드디어 활판 인쇄술이 발견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책을 인쇄하는 거를 다 수기로 베껴서 적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목판이나 금속 활자에다가 활자를 새겨서 책을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게 됐어. 그래서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하는데, 성경이 일반 민중들에게 보급되니까 지금까지 성직자들이 자기한테 무지하게 사기를 쳤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일반 민중들도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시초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위클리프와 후스야. 자, 위클리프와 후스는 첫 번째로 성서 지상주의를 주장했는데, 얘들아, 외모 지상주의가 뭐지?
그렇지. 외모를 모든 것에 가장 우선하여 모든 우선하는 가치로 삼는 것을 외모지상주의라고 하잖아. 잘못을 해도 외모가 잘생기면 이해해주고, 뭘 해도 성격이 나빠도 외모가 잘생기면 다 이해해주고, 그런 거란 말이야. 자, 그와 마찬가지로 성서지상주의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따르겠다라는 소리야. 그 말인즉슨 성경에 교회나 교황은 등장하지 않는다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느라고 나와 있지만 교회에서 모여서 교통하라고 나와 있진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와 교황을 부정했어. 교회와 교황을 부정했거든. 그랬더니 이제 교회 측에서도 왕한테 당한 거야 그러려니 하겠지만 일반 백성들 흑수저들이 덤비는 데는 이 새끼들이 하고 일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교회가 싸우기 위해서 뭘 열지 항상? 그렇지, 공의회를 열지. 그래서 콘스탄츠 공의회가 열립니다. 여기 콘스탄츠 공의회가 열려. 자, 콘스탄츠 공의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자, 우선 아까 교회 대분열돼 있었다고 그랬잖아. 교황이 2명, 3명씩 있으면서 이 교황을 1명으로 줄이고 교회의 대분열을 종식시켜. 그래서 분열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스를 사형시켜. 바른 말하는 새끼는 사형 이랬단 말이야. 그리고 이미 위클리프는 이 이전에 죽어있어. 사망했어. 근데 이 후스가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뭐 진짜 재판 기록에 나와 있는 말이야. 후스가 죽으면서 너희는 지금 거위를 죽이지만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나서 너희의 잘못된 것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정확히 100년 후에 누가 등장하냐면 루터가 등장을 해서 종교개혁을 마무리 짓습니다. 루터가 이끌었던 프로테스트가 무슨 뜻이지? 저항하다라는 뜻이잖아. 프로테스탄트 명사형으로 바꿔서 저항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현재의 개신교, 가톨릭과 비교되는 개신교 있지, 성당 말고 교회, 이거를 지금 프로테스탄트라고 한단 말이야. 그 프로테스탄트들이 상징으로 삼았던 동물이 바로 후스가 이야기했던 백조야. 그렇게 해서 중세의 교회 분열까지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빠르게 비잔틴 제국을 하고 마무리를 짓자고. 자, 보자. 4세기 말 동서 로마가 분열됩니다. 누구 죽고 나서? 테오도시우스 죽고 나서. 그래서 동로마가 되고, 6세기에 최전성기를 달리게 되는데 최전성기의 황제의 이름은 유스티아누스야. 유스티아누스의 업적을 몇 개만 보자. 첫 번째, 영토를 확장했어. 반달 왕국이라는 키워드도 좀 기억해주면 좋아. 두 번째, 뭐가 있지? 로마법 대전을 완성했어. 내가 로마 설명하면서 잠깐 이야기한 적 있어. 로마법 대전. 유스티아누스는 시민법 다음에 뭐지? 만민법. 그렇지. 또 이것들, 그 이전에, 자, 로마가 처음에 무슨 법부터 시작해? 12법으로 인한 성문법, 그치? 호르텐시우스법으로 인한 시민법, 그 다음에 포에니 전쟁 이후에 식민지들을 다 포함하기 시작하면서 만민법, 이렇게 여러가지 법들을 아우른 로마법 대전을 만든다 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돼. 세 번째는 진짜 멋있는 성당인 성 소피아 성당을 세우게 됩니다. 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업적. 자, 그 다음에 7세기에는 이슬람족이 침입하기 시작해. 이때부터 이슬람이 발달해서 이렇게 로마 제국의 영토를 쳐들어오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행정제도를 다음과 같이 바꿔.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를 도입을 해. 군관구제는 뭐냐면 군과 관이 하나가 돼서 다스려지는 거야. 즉, 전쟁이 계속되면 얘들아, 행정 지도자와 군사 지도자가 같은 편이 좋을까? 틀린 편이 좋을까? 같은 편이 좋아. 전쟁이 지속된다면 군인들은 계속 싸우고 행정력으로 뭐 이렇게 주민들을 동원해서 성벽을 쌓는다든지 군인들 밥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이 일관된 어떠한 명령 체계를 가지는 게 좋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위해 군관을 합쳐서 31개의 구를 만들어서 군관구를 구성하고 거기에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해가지고 그 군관구를 다스리게 했단 말이야. 그 다음 둔전병제라는 건 뭐냐면, 병사라는 건 사실 젊은 남자들로서 당시 최고의 노동력이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군대에 있으면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전쟁이 없다면 이 제일 좋은 노동력을 버리게 되는 거지, 낭비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둔전은 뭐냐면 병사들이 주둔하면서 짓는 밭전자, 주둔하면서 짓는 논을 둔전이라고 그래. 그래서 평소에는 농사를 짓다가 전쟁에 나가면 병사로 변신해서 튀어나가는, 그게 바로 둔전병제야. 이 두 가지를 도입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슬람 세력의 침입으로 폐역해 가져가고 있었고 예루살렘 쪽을 뺏기면서 십자군 전쟁을 서로마에다가援군을 요청해서 십자군이 일어나게 되지. 문제는 십자군 전쟁 중에 4차 십자군이 베네치아의 사주를 받은 4차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 얘네 수도지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순간적으로 라틴 제국을 세워. 물론 다시 나중에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라틴 제국을 콘스탄티노플을 되찾고 라틴 제국을 멸망시킨 다음에 다시 비잔틴 제국이 세워지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쇠퇴기가 온단 말이야.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15세기에 대해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을 하게 돼. 자, 오스만 제국을 멸망을 하게 되는데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 세 가지로 갈라진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남는 사람, 그렇지. 두 번째는 망명하는 사람, 세 번째는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정해지는데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국가 부흥운동, 우리 뭐 옛날 삼국시대 때 배웠던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부흥운동 같은 부흥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어. 하지만 망명은 많이 일어나는데 망명이 두 가지로 갈라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여기 위에 있는 노르만 왕조 이 노브고르드와 키예프가 뭐의 원조라 그랬지? 뭐의 기원이라 그랬지? 러시아의 기원이라 그랬잖아. 러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있는 슬라브 민족이라고 그래. 그래서 동로마 제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비잔틴 제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러시아 지역 쪽에 문화를 계승해 준 사람들이 있어. 또 반대로 서유럽 이탈리아 쪽으로 망명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자극을 준 사람들도 있어. 이런 식으로 비잔틴 문화가 북쪽과 서쪽으로 전파되어서 이렇게 전승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교와 비잔틴 제국 쪽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자료 나눠준 거 같이 보면서 여기 중간중간에서 나오는 원거리 무역이라든지 도시라든지 길드라든지 또는 오스만 제국과 서유럽 비잔틴 제국을 비교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수업을 하고 이번 단원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안녕.